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스크바함, 정말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바급 순양함의 1번함 모스크바. 과거 그 함이 바로 바로 그 함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모스크바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침몰한 것을 러시아가 공식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보복을 또 우크라이나의 그 넵튠 미사일 만드는 공장을 향해서 보복 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화재가 나서 침몰한 것이지 미사일 맞아 침몰한 거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꽁꽁 숨겨놓았던 서부전선사령부 우크라이나의 전략 예비부대가 드디어 등장해서 헤르손 쪽을 완전히 거칠게 몰아붙여서 엄청난 전공을 올리고 있다라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주장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우폴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러가지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일단 4월 15일 전황을 먼저 보겠는데요. 전과가 드디어 2만 명을 사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추가해서 드디어 이제 러시아군 2만 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있고요. 전차는 총 756대, 그래서 추가로 3대를 더 격파를 했고, 장갑 그리고 차량은 3,520대, 그래서 추가로 14대를 격파를 했고, 항공기는 3대를 더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하루 동안은 이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킨 것 외에는 추가로 큰 그런 이 전과는 없어요. 다만 또 이 전선 상황도 보면 뭐 크게 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좁혀서 보면 살짝 이 동부전선 지역에 러시아군의 모습이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황,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전황보다 한 하루 정도 늦게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것 같다. 이래서 그거 감안하고 우리가 이걸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 지도가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자, 이거 이제 여기 이 하르키우 지역을 잘 보십시오. 이지움 지역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지금 그냥 조금 옅은 붉은색, 그래서 러시아군이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주 두텁게 러시아군이 붉은색으로 더 들어왔고, 그 말은 이 벨고로드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많이 들어왔다, 즉 돈바스 대결전이 임박해 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지움 지역이 있어요. 이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영역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지도인데, 여기 이만큼 지금 두터워졌죠. 국경에서 이만큼 러시아군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왼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제 그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죠. 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보여드리는 이 러시아군이 이렇게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건데, 제가 또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황하고 또 맞지 않아요. 그 말은 아마 내일 알려드리는 지도는 이 지역이 아마 러시아군이 확 좀 줄어드는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오늘 알려드리는 전황이 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 벨고로드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 지역에 러시아군의 후속 군수 지원하는 탄약고, 또 이 연료 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토치카죠. 그 탄도미사일 공습이 있었다. 그래서 공습 경보가 막 울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상들을 공개를 러시아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사일이 2발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는 요격되고 하나는 그냥 끝까지 날아가서 뭔가 타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폭음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 즉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지역, 러시아 영내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인근 동부 지역에 30km를 진격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지움 동부 지역인데, 지금 어제보다 이 지역이 더 확장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지움 동부 지역에 30km를 진격했다
라고 나오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 지도가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그 다음 소식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이줌 인근의 오스킬 댐 폭파로 범람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이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에 있는 댐을 폭발을 시켰다랍니다. 왜냐, 이 지역에 방어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1단의 부대를 포위 수공을 해서 기동력을 느리게 만들어서 포위해서 섬멸하기 위한 댐을 폭발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알고 미리 빠져나가 버리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기동이 저하된 틈을 타서 다른 지역에서 친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가 쳐가지고 이 러시아군이 오히려 동쪽으로 왕창 밀려나 버렸다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흐릿한데,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위에 이 부분이 조금 굵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부분이 보면 이 지역이 조금 더 가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지역이 지금 강인데요. 뭔가 좀 굵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좁아 보이죠. 왜?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쓸려 내려갔으니까 이제 좁아진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댐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강이 범람한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을 돈주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은 미리 빠져나가 버리고 러시아군 자기네들이 기동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그 옆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옆구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30km를 뒤로 밀려났다. 30km 이거 엄청난 건데요. 뒤로 밀려나 버렸다 라는 전과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마리우폴 도심 공업단지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지금 이 러시아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마리우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리우폴 소식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마리우폴 도심의 공업단지를 점령했고 이제 마지막 일전이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함의 생존자 14명이 기지로 귀환했다. 세바스토폴로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 자기네들이 구출한 사람들, 그래서 터키의 어선이 구출한 54명, 그리고 자신들이 러시아가 구출한 14명, 그러면은 68명 아닙니까? 그런데 모스크바 함에 51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무려 450명 가까이가 지금 실종된 상황인데, 뭐 지금 그 당시 현장에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생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러시아 흑해함대의 사령관인 이고르 제독, 에드미럴이죠. 그러니까 사성장군을, 해군 사성장군을 에드미럴이라고 하는데, 그 에드미럴이 전사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거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오데사에 전술 드론을 투입해서 기만전을 펴고 있다. 오데사를 지키고 있던 5개 전투 예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의 전투 예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데사 쪽에다가 드론을 계속 보내서 뭔가 좀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모스춘 전투에서 활약했던 80명에 대해서 영웅 칭호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여했다는 건데, 키우 서북쪽에 드네프르강 유역 부차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개전 첫날, 개전 초기에 이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던 러시아군 3,000명을 여기는 80명, 80명이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뚫렸으면 키우 방어전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모순 전투에서 개전 초에 활약했던 그 80명의 전사들에 대해서 영웅 칭호를 부여를 했는데, 그들은 이제 72기가여단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르키우에서 또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격추했는데, 카모프 52 정말 이 외양은 정말 대단하게 생겼는데, 이번 이 전투에서 이렇게 계속 주 터지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참 제가 한때 카모프 52 굉장히 좋아했던 밀리터리 마니아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네요. 카모프 52가 이렇게 박살이 난 모습을 또 우크라이나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필사적으로 헤르손을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동북부 지역에 전략 예비부대였던 정예부대를 투입해 파죽지세로 러시아군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서부 대도시 리우 인근에 주둔하는 서부전선 사령부의 전략 예비부대로 이번 전쟁기간 내내 전력을 보존해왔던 제80 독립공중강습여단이 헤르손 전선에 등판해 러시아군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제80 독립공중강습여단 부대들이 러시아군 부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두고 있다 라며 보안상 이 부대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 창설되어 헝가리 침공, 프라하의 봄 진압작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심지어 이라크 파병 경험까지 있는 정예부대인 제80 독립공중강습여단은 이름은 경보병이지만 실제로는 기계화 여단 편제를 갖춘 강력한 기동부대인데요. 예하에 BTR-4 장갑차로 무장한 3개 기동대대와 T-64 전차로 무장한 전차중대, 자주포, 견인포, 다련장 로켓 각각 1개 대대씩을 갖춘 직할 포병단을 갖춘 서부전선 사령부의 전략 예비부대입니다. 개전 초부터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막 헤르손 전선에 전개된 이 부대는 헤르손 동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 제34 독립차량화 소총여단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며 헤르손시 외곽에 도달했는데요. 진기역 속도가 워낙 빨라서 후방에 있던 34여단 포병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와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4여단은 러시아가 헤르손 전선에 배치한 유일한 기계화 부대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을 주력 부대였는데요. 이 부대가 대패하면서 러시아의 헤르손 방어전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80 독립공중강습여단. 공중강습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수하는 그래서 완전히 경보병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대 같은데 실제로는 원래 이제 부대 창설은 그렇게 했고 실제 지금 현재의 장비는 BTR-4 장갑차,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러시아군 T-72 전차를 장갑차가 때려 부순 30mm 기관포로 바로 그겁니다. 그 BTR-4로 무장한 대대 3개 대대 그리고 전차중대 T-64 전차중대 하나 그리고 포병대대가 무려 3개 그렇게 해서 포병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런 전력을 갖춘 아주 강력한 부대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번 전쟁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등판을 한 겁니다. 서부전선 사령부의 전략예비부대. 이게 뭐냐?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지금은 11사단이 7군단, 7기동군단 예하로 들어갔지만 이 과거에 1군, 3군 이런 편제로 있던 시절에 동부전선, 즉 강원도 전선을 지키던 제1군 사령부 직할 전략예비부대가 바로 11사단이었죠. 그래서 11사단 지금은 기계화 부대가 됐지만 그때는 완전히 보병부대인데 강원도 지역 다녀야 되니까 11사단 하도 걸어다녀서 젓가락 부대다 이렇게 할 정도로 1군 즉 강원도 전역에 대해서 군사령관이 직접 지시하 통제하는 바로 1군 사령관의 전략예비부대가 11사단 그리고 1군 사령관이 직접 통제하는 이 기갑부대 전략예비기갑부대가 3기갑여단 이런 식이었거든요. 나머지 27사단, 2사단 이런 데는 군단 예비부대고 11사단은 군 예비부대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80 공중강습여단이 서부전선 사령부의 전략예비부대 전선 사령부 전체의 사령관이 긴급한 데 이제 투입하는 전략예비부대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헤르손으로 들어왔다. 자, 그래서 참 마크도 멋있습니다. 이런 마크인데 쑥 치고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헤르손을 지키고 있는 러시아군 편제를 보면 22군단이 있죠. 22 기계화 보병 군단인데 이 군단 전면에 7사단 지휘부가 들어가 있고 헤르손 시내에 그리고는 4개 여단을 좌우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BTG 즉 대대전술단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경보병이에요. 공수 또는 이 정찰 그리고 여기도 공수보병 이런 식으로 경보병들인데 여기만 차량화 소총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 여단이죠. 여기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포병부대가 박살이 났어요. 포병부대는 제일 후방에 있는 부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포병부대가 박살났다고 하는 것은 그 포병부대의 전방에 있는 전투부대는 진작에 깨졌다는 말이 되겠죠. 포병부대는 그 전투부대의 최하 10km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10km 후방에 배치되는 포병이 그런 식으로 깨졌으니까 이 34 여단은 차량화 소총 여단은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22군단 지휘부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또 여기가 공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세를 취한 게 제가 또 어제 알려드렸죠. 헤르손 공항에 탄약, 유류 어마어마하게 집적해놨는데 그걸 이제 포격으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다. 거의 핵폭발 하듯이 폭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폭발 직후에 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폭발을 일으키고 당연히 여기 있어도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폈을 텐데 여기를 막고 있던 부대들을 빼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다리입니다. 헤르손 대교. 이거 뺏겨버리면은 군단 지휘부 바로 그냥 털려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남쪽은 완전히 무인지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대들을 또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금 팽팽하게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빼서 80여단을 막으라고 후방으로 돌려버리면은 여기가 또 무너지겠죠. 지금 완전히 러시아군은 큰일 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80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전선의 균형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제가 봤을 때 곧 이 헤르손의 방어선 그리고 이 다리 헤르손 대교를 뺏겨버리고 그리고는 여기 이제 이 군사령부가 49 기계화 군 연합군이죠. 여기 사령부가 지금 이 댐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댐까지 바로 그냥 뺏겨버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그리고는 바로 멜리토폴로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리우폴 이런 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기동전을 펼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함미사일에 흑해함대 기함을 잃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키우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공습으로 인해 키우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 이후 약 보름간 평온했던 키우에서 현지 시각으로 4월 14일 야간 연쇄 폭발이 관측되며 군수공장과 민가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보타주를 멈추지 않을 경우 키우의 지휘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는 러시아 국방부의 경고 직후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아음속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 초음속 미사일인 바스티온 P 등을 동원해 키우 내의 비자르 미사일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영무기회사 소유로 14일 새벽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를 격침시킨 주역인 넵튠 지대함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5일 모스크바의 침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사일에 의한 격침은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요. 미사일에 의한 격침이 아니라면서 모스크바 침몰 확인 직후에 넵튠 미사일을 콕 찍어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쏟아지는 미사일 세례에 방공자산을 동원해서 요격에 나섰지만 미사일 물량이 워낙 많아 상당한 수의 미사일이 공장과 인근 민간인 주거지역에 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소방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장을 겨냥한 것으로 모스크바 함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넵튠 미사일 공장을 때린다고 해서 이미 흑해에 가라앉은 모스크바 함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동원된 칼리브르 미사일은 러시아판 토마호크라고 하는 아음속 순항미사일 그리고 바스티온 P 바로 이 핀란드 국경 지역에 배치를 했다라고 사진까지 공개해드린 바로 그겁니다. 야혼트 대함미사일을 대함 용도로 때릴 수도 있고 대지 용도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걸 이제 쐈는데 초음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속도가 서로 다른 것들을 대규모로 때려서 미사일 공장을 때렸는데 여기서 생산된 넵튠 미사일을 가지고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죠. 모스크바함은 슬라바급 순양함의 일본 함입니다. 그럼 슬라바급 순양함의 일본 함이면 이름이 슬라바라야죠. 그런데 원래는 그 배가 이름이 슬라바였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망하고 해군을 유지할 수 없었던 러시아 입장이었기 때문에 퇴역을 했어요. 스크랩 처리를 했는데 이제 2000년쯤 돼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자금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 배를 다시 살렸습니다. 살리면서 정말 운명이 공교로운데 지금 뭐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오데사, 헤르손 북쪽에 있는 멜리토폴 그 한국인 3세가 지금 주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멜리토폴 조선수에서 그 슬라바 함을 되살렸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모스크바로 바꾼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살려줬고 또 건조도 우크라이나가 했고 그걸 우크라이나가 격침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참 묘한데. 자, 그래서 이 위성 사진이에요. 센티넬 위성이 찍은 사진인데 여기 슬라바 즉 모스크바 함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좌연으로 기울고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센티넬-1 위성이 그러니까 이 합성 개구 레이더로 찍은 화염을 뭐 어마어마하게 뿜으면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 모스크바 함의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 더 이상 뭐 러시아는 발뺌을 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우리는 미사일 맞아서 격침된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화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침몰할 정도면 13,000톤짜리가 침몰할 정도면 군기 완전 개판이란 말이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순양함이 넵튠이라고 하는 초음속도 아니고 아음속 1970년대 만든 우란 그런 아주 구형 미사일 바탕으로 만든 이런 저위력 순항 미사일에 격침될 정도라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엄청난 순양함이 방공 능력이 그밖에 안 되냐라는 또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침몰은 했는데 절대로 공격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금 미사일 공장 때린 거는 모스크바 때문이 아니고 그냥 군수기지니까 때린 거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조롱 섞인 이 합성 사진들을 마구마구 내놓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아주 위풍당당한 이 모스크바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퍼레이션 제트, 이번 뭐 특수군사 작전을 러시아가 제트라는 이 상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퍼레이션 제트인데 오퍼레이션 컨트롤 제트 뭐냐? 우리 이 컴퓨터 이 단축키에 컨트롤 Z 하면 완전 삭제되는 거. 그래서 완전 삭제돼서 바닷속으로 삭제돼 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주 기쁨에 찬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아주 비장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를 마리우폴에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마리우폴에서 전투 중인 병력들이 키우에 긴급 지원 요청을 보내 주목됩니다. 키우는 마리우폴을 희생하고 이번 전쟁의 판을 바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부디 마리우폴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으나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키우가 서둘러 마리우폴에 대한 포위가 풀리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36 해군 육전여단 세리볼리나 소령이 현지 시각 4월 15일 호소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인카 프라우다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4월 15일 오전 현재 마리우폴 방어군은 러시아 침략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고 적들의 공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라며 우리는 키우 지휘부가 포위망을 하루라도 빨리 풀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조프 연대 부연대장인 스바토슬라프 팔라머르 중령 역시 키우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마리우폴 포위망을 허무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라며 우리는 항복 의사가 없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키우 수뇌부의 적절하고도 결정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리우폴 방어군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 방어선을 허물 능력이 있음에도 공세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인데요. 팔라마르 중령에 따르면 현장에는 아조프 연대 1대대 병력, 우크라이나군 제12여단 1대대, 제36 해군 육전여단 501대대와 503대대, 제56 기계화 여단, 제109 영토 방어여단 1대대, 마리우폴 해안경비대 병력이 섞여 있었지만 키우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전쟁 초에 아조프 연대 1개 대대와 56 기계화여단 전체 병력, 제36 해군 육전여단 1개 대대, 제109 영토 방어여단 등 5개 대대가 빠져나간 뒤에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제56 기계화여단은 마리우폴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대대 전술단들과 대치 중에 있지만 4월 이후 마리우폴 북쪽 방어선을 뚫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전력 보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을 희생해 러시아군을 묶어놓고 돈바스 지역에서 선공을 날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마리우폴 전투로 인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1군단 병력 상당수와 체첸군 특수부대, 제6 전차연대와 제117 해군 육전연대, 제810 독립해군 육전연대, 제102 차량화 소총연대 등 최소 6개에서 8개 대대 전술단 규모의 병력이 마리우폴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의 수비군이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 병력을 잡아두고 헤르손 지역과 돈바스 지역으로 증원군을 보내지 못하게 막고 이 틈을 타 헤르손 방면에서부터 공세를 시작해 돈바스 지역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마리우폴 수비군이 언제까지 버텨둘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송 출연, 그러니까 제36 해군 육전여단 간부 그리고 또 아조프 연대 부연대장이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빨리 포위를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정원군을 보내달라 이 말이죠. 능력 되는데 왜 안 하냐? 라는 이런 이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야, 니들 우리 지금 다 돼가니까 계속 공격해 라고 하는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페이크라고 보는 측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선이 돈바스 지역에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80예단이 치면서 여기에 이제 또 오데사를 지키고 있던 방어군들, 여기 5기갑 예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동전을 펼쳐서 멜리토폴까지 해서 좌측을 치고, 그리고 여기 하르키우 쪽에서 지금 뭐 이 서부 전선에 있던 아주 주력 부대들이 이 지역에 배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지고 이런 쪽으로 쳐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을 2중 3중으로 에워싸는 이런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마리우폴에 6개에서 8개 대대가 지금 마리우폴을 때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리우폴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마리우폴에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50일 이상 이 부대를 빨리 구출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